미국은 6년 만에 물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한국은행은 3년 반 만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그것도 만장일치로요. 오늘 이 엇갈림을 풀어봅니다. 보고 나면 금리 뉴스가 다르게 들립니다. 숫자부터 정확히 볼게요.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2.59%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3년 6개월 만에 첫 인상입니다. 내리기만 하던 방향을 통째로 튼 거예요. 게다가 금통위원 7명이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견이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장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금리를 올린 바로 그날 코스피가 6.37% 폭락했어요. 하루 만에 463포인트가 증발했습니다. 장이 열리고 겨우 10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고 코스닥도 같이 걸렸어요. 삼성전자는 8.77%, SK하이닉스는 11.53% 빠졌습니다. 금리를 올린 날 주식시장은 무너진 거예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여기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건 보통 경제가 과열됐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가 그렇게 좋았나? 주변에선 오히려 힘들다는 얘기만 들리는데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행의 대답은 우리 상식과 정반대였습니다.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올렸다는 거예요. 올해 성장률이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 거라고 스스로 봤거든요. 체감과 지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죠. 그러니까 이 영상의 핵심은 하나의 이상한 그림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인 미국은 물가가 잡혀서 금리를 멈췄는데 한국은 물가와 성장과 빚, 이 세 가지 때문에 홀로 금리를 올렸어요. 남들 다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방향을 튼 겁니다. 이게 용감한 결단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도박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시장이 6% 폭락으로 먼저 내놨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제대로 판단하려면 먼저 한국은행이 왜 올렸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개의 엇갈림으로 풀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과의 엇갈림, 통화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갈렸어요. 두 번째, 시장과의 엇갈림, 한은은 올렸는데 주식과 채권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세 번째, 가계와의 엇갈림, 경제지표는 뜨거운데 빚을 진 가계는 차갑게 식고 있거든요. 이 셋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에서 여러분이 놀랄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경제가 좋아서 올렸다는데 정작 대출을 낀 가정 하나가 1년에 더 내야 하는 이자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요. 이 세 개의 엇갈림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 물가입니다. 지난 6월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3.2% 올랐어요. 5월이 3.1%였으니까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빨라진 겁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가 2%인데 이걸 계속 크게 넘고 있어요. 중동 사태로 유가가 뛰었고 원화가 약해지면서 수입 물가가 올랐거든요. 물가가 안 잡히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놀랍게도 성장입니다. 보통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식을까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경제는 지금 예상보다 뜨겁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에 올해 성장률을 2.6%로 봤는데 이걸 큰 폭으로 웃돌 것 같다고 오늘 스스로 고쳐 말했어요. 정부는 아예 3%를 봅니다. 수출과 투자가 살아나면서 경제 엔진에 열이 오른 거예요. 엔진이 과열되면 속도를 늦춰야 하잖아요. 금리 인상이 바로 그 브레이크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빚과 집값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 6천억 원이나 늘었어요. 그리고 서울 집값이 한 달에 1.03%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월간 상승률이 1%를 넘은 거예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흐름, 이른바 영끌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선 이 불씨를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불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정리하면 물가, 성장, 집값 세 가지가 동시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7명의 위원이 전원 찬성한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금리 방향을 트는 중요한 결정에서 반대표가 한 장도 없었다는 건 그만큼 지금 상황이 명확하다고 위원들이 판단했다는 뜻이거든요. 보통은 방향을 틀 때 누군가는 신중론을 펴면서 한 템포 늦추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런 목소리가 아예 없었어요. 그만큼 한은이 급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방향 전환인지 시간표로 볼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3년 1월에 3.50%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내리기만 했어요. 2024년 가을부터 차근차근 내려서 작년 5월에 2.50%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무려 8번을 내리 동결했고요. 1년 넘게 가만히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방향을 위로 튼 겁니다.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물가가 목표를 웃돌고 성장은 개선되고 금융안정 위험이 커지고 있으니 지금이 금리를 올릴 적절한 시기라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왜 안 올렸냐는 질문엔 그때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엔 확신이 섰다는 뜻이죠. 게다가 총재는 한 번으로 끝내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도 줬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의들이 모두 살아있는 회의라고 표현했어요. 언제든 또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한 번 더 올려서 연말 금리가 3%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그러니까 오늘 인상은 끝이 아니라 긴축이라는 긴 이야기의 시작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이 올린 이유입니다. 물가, 성장, 빚, 논리는 깔끔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엇갈림이 시작됩니다. 왜냐면 지구 반대편, 세계에서 제일 큰 경제인 미국은 지금 정확히 반대 방향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는 동안 미국은 브레이크에서 발을 때려 하고 있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나온 6월 소비자 물가부터 볼게요. 3.5%였습니다. 5월이 4.2%였으니까 뚝 떨어진 거예요. 시장 예상치인 3.8%보다도 낮았고요. 특히 전달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0.4%. 무려 6년 만에 처음으로 물가가 내려갔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그렇게 애를 먹이던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식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미국 중앙은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난 5월에 취임한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이틀 전 의회에 나왔습니다. 물가가 좋게 나왔으니 이제 금리를 내리는 거냐는 질문이 쏟아졌죠. 워시는 이렇게 답했어요.
이 데이터를 보고 임무 완수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고요. 내리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올리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멈춰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미국은 물가가 식어서 멈춰 있고 한국은 물가가 뜨거워서 올립니다. 두 나라가 마치 반대 방향으로 엇갈려 지나가는 두 대의 엘리베이터 같아요. 미국은 위층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한국은 아래층에서 올라갑니다.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미국이 만든다고 보면 한국은 지금 그 흐름을 거슬러 노를 젓고 있는 셈이에요. 문제는 이 두 엘리베이터가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지점이 바로 금리 차이입니다. 지금 미국 금리는 3.50에서 3.75%, 한국은 2.75%예요. 아직도 미국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격차가 확 줄었어요. 상단으로 따지면 1%포인트. 이게 3년 6개월 만에 가장 좁혀진 겁니다. 한국이 올리고 미국이 멈추면서 벌어져 있던 두 나라의 금리 간격이 빠르게 붙은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뒤집힌 게 아니라 좁혀진 겁니다. 이 금리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돈은 이자를 더 주는 쪽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으면 투자한 돈이 한국을 빠져나가 미국으로 가요. 그럼 그 과정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까 원화값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요즘 겪은 고환율의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 이 돈이 빠져나갈 유인이 약해집니다. 원화를 누르던 힘이 풀리는 거죠. 실제로 오늘 원화는 강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금리를 올린 게 환율을 방어하는 효과를 낸 거예요. 신현송 총재도 이 점을 콕 집어 말했습니다. 금리 차가 줄면 원화가 약해지는 압력이 상당 부분 풀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인상엔 숨은 목적이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물가만 잡으려던 게 아니라 무너지던 원화도 함께 붙들려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엇갈림이 튀어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다고 강하게 신호를 줬잖아요. 그러면 시장 금리도 따라 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반대 일이 벌어졌어요. 나라가 돈을 빌릴 때 기준이 되는 국고채 금리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과 시장이 서로 다른 미래를 보고 있다는 신호예요. 왜 국고채 금리가 떨어졌을까요? 채권 시장은 이렇게 읽은 겁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올리는 건 맞지만 이 긴축이 오래 못 갈 거다. 왜냐하면 금리를 계속 올리면 경제가 버티지 못할 테니까요. 여기서 한국은행의 진짜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빚에 눌린 가계와 뜨거웠던 부동산 그리고 성장까지 함께 식어버릴 수 있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가장 아프게 느끼는 건 대출을 낀 가정입니다. 숫자로 볼게요.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한 명이 1년에 내는 이자가 평균 584만원에서 614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약 3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빚 전체가 2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작은 0.25가 나라 전체로 퍼지면 어마어마한 무게가 됩니다. 그럼 오늘 주식시장이 6% 넘게 폭락한 것도 설명이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특히 미래의 성장을 보고 비싸게 값이 매겨진 주식들이 크게 흔들려요. 반도체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오르면 지금 당장 돈을 못 버는 미래 이야기의 가치가 깎이거든요. 시장은 금리 인상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주식은 폭락했지만 아까 말한 국고채 금리는 오히려 내렸다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은 이렇게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지금은 세게 나오지만 이 인상이 그리 오래 가진 못할 거다. 한두 번 더 올리면 곧 멈출 거다. 한은은 긴 긴축을 예고했고 시장은 짧은 긴축에 걸고 있어요. 이 줄다리기의 승자가 앞으로 몇 달을 결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요? 사실 오늘 인상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채권 시장 참여자의 약 3분의 2가 이미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관심은 그 다음이에요. 대신증권 공동락연구원은 전쟁 이후 높아진 유가로 인한 기대 심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수 전문가는 한국은행이 10월에 한 번 더 올려서 연말 금리가 3%에 이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단정하지 않고 두 갈래로 보겠습니다. 만약 물가가 계속 안 잡히고 경제가 뜨거우면 한국은행은 예고대로 연말까지 금리를 더 올릴 겁니다. 반대로 성장이 꺾이거나 가계가 휘청이는 신호가 나오면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인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갈림길이 언제냐면 다음 주에 나올 2분기 소득 통계와 다음 달 물가 지표입니다. 총재가 직접 그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오늘은 한국은행이 3년 반 동안 걸어온 길에서 방향을 튼 날입니다. 과거에도 한국은행이 완화해서 긴축으로 방향을 튼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전환점에서는 늘 시장이 한 번씩 크게 출렁였습니다. 방향을 트는 건 원래 진통을 동반하거든요. 오늘 코스피의 6% 폭락도 어쩌면 그 진통의 첫 장면일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은행은 물가와 성장과 집값 세 가지가 동시에 뜨거워서 3년 반 만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요. 둘째, 물가가 식은 미국과는 정반대 방향이고 그 덕에 벌어져 있던 한미 금리 격차가 3년 반 만에 가장 좁혀졌습니다. 셋째, 한국은행은 더 올리겠다고 예고했지만 시장은 이 긴축이 짧을 거라며 다른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져갈 사고 프레임 세 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금리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오른 0.25%포인트 자체는 작아요. 중요한 건 내리던 방향을 위로 틀었다는 사실입니다. 뉴스가 인상폭을 말할 때 폭보다 방향을 먼저 보세요. 방향이 바뀌면 그 뒤로 여러 번이 따라오거든요. 오늘은 한 번이 아니라 흐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엇갈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 자체로 힘이 듭니다. 미국이 멈춰 있는데 한국만 올리면 성장이 부담을 지고 반대로 미국이 올리는데 한국만 못 올리면 환율이 무너져요.
그래서 금리 뉴스를 볼 때는 항상 한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우리 금리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간격이요. 그 간격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환율과 여러분 지갑을 좌우합니다. 세 번째, 금리는 시차를 두고 옵니다. 오늘 올린 0.25%포인트가 여러분의 대출 이자에 온전히 반영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려요. 반대로 오늘 시장이 폭락한 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인상까지 미리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이야기는 오늘의 숫자가 아니라 몇 달 뒤의 그림으로 읽어야 해요. 지금 체감이 없다고 안심하면 시차를 두고 청구서가 도착합니다. 결국 오늘의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만장일치 그리고 추가 인상 예고까지요. 하지만 시장은 그 의지가 얼마나 오래 갈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는 중앙은행과 성장이 먼저 꺾일 거라 보는 시장, 둘 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이 둘의 줄다리기가 앞으로 몇 달간 우리 경제의 온도를 정할 거예요. 오늘 하루의 폭락이나 인상 발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이 줄다리기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지켜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다시 처음의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미국과 한국 두 대의 엘리베이터가 반대 방향으로 엇갈려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려가고 한국은 올라가요. 이 둘은 언젠가 같은 층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층이 어디냐는 거예요. 한국이 더 올라가서 만날까요? 아니면 미국이 더 내려와서 만날까요? 여러분은 두 엘리베이터가 어디서 만날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